오늘 과학 3-3 과학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문은 키워드들이 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지문이 조금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배경 지식이 좀 쌓이다 보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1967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휴이시 연구팀은 행성 간 공간 성광을 연구하기 위해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했다. 행성 간 공간 성광은 외계 전파원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풍으로 교란되는 현상이다. 태양 표면에서 플라즈마 입자가 나오는 게 태양풍인데 태양 대기의 상태에 따라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전파를 내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 신호, 그 신호가 교란돼서 깜빡거리는 걸로 보인다. 두 번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1967년에 휴이시 연구팀은 행성 간 공간 성광을 연구하기 위해 전파 망원경을 설치했다. 이 공간 성광은 뭐냐? 외계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풍으로 교란되는 현상이다. 태양풍은 태양 대기의 상태에 따라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전파를 내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 이것이 교란되어서 깜빡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줄여볼까요? 자, 휴이시 연구팀은 공간 성광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파 망원경을 설치했는데 태양풍이 태양 대기의 상태에 따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천체에서 오는 전파가 교란되어서 깜빡거리는 걸로 보이더라. 더 핵심만 얘기하면 휴이시 연구팀에서 망원경으로 설치해놓고 보다 보니까 천체에서 오는 전파가 교란되어서 깜빡거리는 걸로 보이더라 이거야. 공간 섬광이 관찰되었다. 휴이시 연구팀은 태양풍이 원인이 되어서 전파가 교란되어 깜빡거리는 공간 섬광을 관찰했다. 됐죠? 휴이시 연구팀은 태양풍에 의한 공간 섬광을 관측했다.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번째 읽기. 휴이시 연구팀은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전체 전파가 교란되는 공간 성광을 관측했다. 다음 단락. 이 휴이시 연구팀은 전파 망원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파원의 깜빡임을 반복해서 관측했다.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벨은 데이터의 예비 분석을 담당했었는데 공간 성광이 아닌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다. 자, 연구팀은 이 이상한 신호에 주목했고 천구상의 동일좌표에서 펄스가 1.3373012.3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걸 확인했다.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를 관측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체에 의문을 품었다. 너희들 혹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알아요? 몰라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알아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전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야. 패러다임 시프트. 어디에서 썼냐? 그 말을 아까 얘기했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썼어요. 토마스 쿤. 토마스 쿤 들어봤어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거하고 이제 확장적 읽기 할 거거든요. 과학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아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아무튼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기. 자, 연구팀은 일주일에 한 번 전파원을 반복해서 관측했는데 그때 벨이 공간 성광이 아닌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신호에 주목했고 천구상의 동일좌표에서 펄스가 1.33730113초에 한 번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그 실체의 의문을 품었다. 세 번째 읽기. 자, 연구팀은 일주일에 한 번 전파원을 관측했는데 벨은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천구상 동일좌표에서 펄스가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걸 확인했다.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의 그 실체의 의문을 품었다. 네 번째 읽기. 벨은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는데 연구팀은 천구상의 동일좌표에서 펄스의 규칙적 방출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천체의 의문을 품었다. 됐죠? 벨이 발견한 이상한 신호를 통해서 규칙적 방출을 확인했고 의문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 자, 그러나 얼마 안가 벨은 꼼꼼하게 데이터를 검색해서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셋을 추가로 찾아냈다. 천체 셋, 정확한 주기, 일정한 주기, 천체.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런 또 다른 천체를 발견했다. 자, 이 현상은 천체들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펄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 1968년에 펄서의 존재가 알려지자 자,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골드라는 천문학자가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자파를 방출하는 중성자 별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건 어쩌면 펄서가 회전하다 보니까 공간 섬광을 방출하는 천체들 거기에 이제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존재가 알려지자 골드라는 학자가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그런 중성자별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중성자별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견되었었지만 관측된 적이 없었던 당시의 펄서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이후에도 펄서는 계속 발견되어서 수천 개에 이르게 되었고 골드의 설명도 인정받게 되었다. 됐어요? 어렵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기를 통해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읽기. 자, 벨은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셋을 추가하고 거기에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제 그런 별들은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규칙하게 전파를 방출하는 그런 천체들은 그동안도 이제 많이 보였었나 봐. 그런데 규칙적으로 보이는 별들은 천체는 전파원이 교란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그런 별들이 관측이 됐고 이후에 이제 벨이 계속 관측하다 보니까 그런 별들이 추가적으로 3개나 더 발견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펄스를 규칙적으로 방출하는 그런 천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중성자별인 것 같아 라고 골드가 예측했어요. 근데 그런 중성자별은 이론적으로도 그동안 존재했었는데 이후에 더 많은 그런 별들이 관측이 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8년에 펄서가 알려지자 골드라는 천문학자는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그런 중성자별일 거야 라고 설명했다고.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이 천체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그런 중성자별, 이 중성자별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그동안 예견되었었는데 관측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이 펄스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그 펄서 벨에 의해서 발견된 천체 셋. 왜냐면 그런 별이 하나면 이걸 이제 일반화할 수 없는데 벨이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관측하다 보니까 세 개의 천체를 더 발견한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골드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중성자별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가설을 내놓은 거야. 예측을 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골드가 이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별인 것 같아 라고 주장했고 이론적으로 예견되기만 했을 뿐 관측된 적이 없었던 당시의 펄서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존재 증거가 되었다. 그 후에 펄서 계속 발견되어서 수천 개에 이르게 되었고 골드의 주장도 인정받게 되었다. 세 번째 읽기. 벨은 펄스를 방출한 천체 셋을 추가로 찾아냈고 거기에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왜냐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4개가 됐잖아.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별들은 우리가 앞으로 펄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그런 별은 앞으로는 펄서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골드는 그 펄서라는 개념을 듣고 중성자별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주장했다. 당시의 펄서 발견은 중성자별의 증거가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발견되어서 수천 개에 이르게 되었다. 골드의 주장은 인정받게 되었다. 됐죠?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에 펄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골드는 그게 바로 중성자별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래서 벨에 의한 펄서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존재 증거가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발견되었다. 그래서 일반화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펄서라는 천체에서 방출되는 펄스의 주기는 매우 정확해서 그 정확도가 원자시계 정도다. 이 펄스가 규칙적인 펄스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 이유로 갑니다. 이제 이 글은요. 자, 앞에 거 한번 정리하고 올까요? 앞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읽기로 읽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과학 지문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압축해서 정리하면 정리가 더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측면이 또 있어요. 과학기술 지문의 매력이야. 한번 내가 네 번째 읽기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도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휴이시 연구팀은 전파망원경을 설치해서 태양풍의 요동으로 인해서 천체 전파가 교란되는 것을 관측했다. 그때 대학원생 벨은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고 연구팀은 이게 천구상의 동일좌표에서 펄스가 규칙적으로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천체에 의문을 품었다. 그런데 그런 천체가 더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펄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걸 듣고 골드는 그게 바로 중성자별이야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펄스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증거가 되었다. 계속 발견되었다. 됐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영상 내가 어차피 계속 업로드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골드가 제시하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교화된 등대 모형에 따르면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 초신성이 되는데 이 초신성이 수축하면서 중성자별이 돼요. 그 수축 과정에서 이 중성자별은 회전력을 얻는다. 중성자별의 표면을 구성하는 철은 자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때 중성자별의 단암 또는 그 근처에서 나와서 자북 또는 근처로 들어가는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에 철로 덮여있는 중성자별이 계속 회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성자별이 점점 수축되는 상태란 말이야. 수축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진단 말이야. 이해가요? 너희들 혹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넓게 돌다가 몸이 이렇게 웅크리면 어떻게 돼요? 겁나 빨라지지. 그거 똑같아. 김연아가 수축하면서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중성자별도 점점 회전하니까 회전하면서
수축할 때 그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래서 이 중성자별에도 북극과 남극이 있을 건데 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실제 관측에 의하면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최대 1억 테슬라에 해당한다. 엄청 큰 거죠. 아주 거대한 자석이 된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얘기 가볼게요. 자, 펄스에서 방출되는 펄스의 주기는 매우 정확해서 원자식에 견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적인 펄스의 이유가 뭐냐. 자, 골드가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정교한 등대 모형에 따르면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 초신성이 되는데 얘가 수축하면서 중성자별이 된다. 자, 그 수축 과정에서 회전력을 얻는데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 표면은 철이 구성하고 있는데 이 철은 자석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잔암에서 나와서 자북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띈다. 실제 관측에 의하면 중성자별에서 자기장은 최대 1억 테슬라다. 세 번째 읽기. 펄서에서 방출하는 펄스의 주기는 아주 정확한데 자, 규칙적인 이유가 뭘까? 등대 모양에 따르면 초신성은 중성자별이 되는데 수축 과정에서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표면에 있는 철,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잔암에서 나와서 자북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띈다. 자기장은 최대 1억 테슬라에 해당한다. 네 번째 읽기. 자, 등대 모형에 따르면 초신성에서 중성자별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데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남자북 형태를 띠는데 자기장은 최대 1억 테슬라에 해당한다. 자기장은 1억 테슬라. 됐죠? 다음 달라. 중성자별 표면에는 자기장이 대전입자들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자기권이라고 한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면 별 주변의 강한 자기장이 표면에 거대한 전기장을 일으킨다. 움직이는 자석 주위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움직이는 자석 주위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기장이 전자들을 철 원자의 핵으로 된 중성자별 표면에서 떼어내고 전자들이 자기권으로 흘러들면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대한 전기장이 일으켜진다고 했잖아? 중성자별이 회전하면 그래서 표면에 거대한 전기장을 일으키는데 이 전기장이 별 표면에 있는 철, 이 철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자, 그 원자의 핵으로 된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전자들을 떼어낸다고. 그리고 이 전자들은 자기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기권으로 흘러들어가서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다.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 이 전기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이 가속전자는 빠르게 원운동하면서 빔 형태의 강한 전자기파를 잔암과 자북을 연결하는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된다. 이 전자가 가속돼서 빠르게 원운동을 하면서 빔 형태, 그 빔 형태의 강한 전자기파가 뭐예요? 그게 아까 벨이 관측한 전파란 말이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은 자기장 축이 회전축에 대해 기울어져 있어서 이 중성자별이 회전하다가 자기장 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다른 전파와 달리 이 전파는 어땠던 거야? 주기적으로 관측되던 거야. 이걸 가지고 골드는 뭐라고 했던 거야? 그게 저게 중성자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로. 이 펄스가 반복되는 주기는 펄스의 회전 주기와 같다. 펄서라는 천체의 회전 주기. 그러니까 잔암 자북을 가지고 얘가 계속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고 펄스의 지속 시간은 방출 전자기파의 폭 안에서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지속 시간은 자, 펄스의 주기보다 짧다. 자, 두 번째 읽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 표면에 자기장의 대전 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걸 자기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 대전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구역에서 이 자기권에서 이제 중성자별 표면에 있는 철, 거기 이제 원자핵과 그 철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를 떼어낸다고요. 전기장이 이 전자들을 중성자별의 표면에서 떼어내고 이 전자들이 자기권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권에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데 얘가 그 자기권 안에 있으면서 이 중성자별이 계속 회전하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는 빠르게 원운동을 한다. 강한 전자기파를 잔암과 자북,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한다. 이게 이제 그 펄스였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펄스를 방출하는 이런 별을, 이런 천체를 뭐라고 한다? 펄서라고 이름 붙였던 거고. 그 펄서가 하나였는데 이후에 벨에 의해서 두 개, 세 개가 관측됐고 골드는 이걸 보고 저게 중성자별인 것 같은데 라고 주장했던 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자, 중성자별은 자기장 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회전하다가 자기장 축이 주기적으로 지구 향하기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인 펄스가 관측되었던 것이다. 이 반복 주기는 펄스의 회전 주기와 같고 펄스의 지속 시간은 방출 전자기파의 폭 안에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 시간은 펄스의 주기보다 짧다. 됐죠?
세 번째 읽기. 자, 별 표면에 자기권이 있는데 별이 회전하면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거대한 전기장을 일으킨다. 전기장이 전자들을 별 표면에서 떼어내고 자기권으로 흘러들면 이 전자들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는데 빠르게 원운동하면서 강한 전자기파를 자기장 축을 따라서 방출한다. 중성자별은 기울어져 있어서 주기적으로 지구 향하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정확한 주기로 펄스가 관측됐던 이유인 거죠. 관측된다. 주기적인 펄스가 관측됐다. 주기는 펄서의 회전 주기와 같고 펄스의 지속 시간은 방출 전자기판의 포관에 관측되는 망원경이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펄스의 주기보다 짧다. 네 번째 읽기. 자, 별 표면에 거대한 전기장이 전자들을 떼어내 자기권으로 흘러들면 가속 전자는 빠르게 원운동을 한다. 자기장 축을 따라 방출된다. 이때 중성자별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펄스가 관측되었던 것이다. 이 주기는 펄서의 회전 주기와 같고 펄스 지속 시간은 관측 망원경의 시간과 일치한다. 그때 그 시간은 펄스의 주기보다 짧다. 됐어요? 어려워요? 오늘 또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내가 과학혁명의 구조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 그 역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존의 권위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어제 그저껜가 했던 질문 기억나요 혹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 뉴턴, 아인슈타인 다 이단아들이야. 다 스승의 생각에 반대했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플라톤이 하늘 가리키는데 땅을 가리켰던 사람이고요.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뛰쳐나온 사람이고 뉴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뉴턴을 뒤엎은 사람도 또 아인슈타인이고요. 그럴 때 그 이단아들이 스승의 또는 기존의 과학적 권위, 이걸 정상과학이라고 하거든요. 노멀 사이언스. 저항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데 그 교수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워. 인류의 과학사는, 우리 인류 발전의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이 스승을 뒤엎고 기존의 권위 있는 학설을 뒤엎고 자기가 발견한 어떤 이상현상, 아까 벨이 관측한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걸 끊임없이 관측하고 왜 그럴지를 설명하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과학이, 기존의 과학이, 권위 있는 과학이 거대한 퍼즐판이라면 내가 이상한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 그런데 어디에도 안 들어가. 맞는 영역이 없어. 그럴 때 이게 틀렸다라고, 이 퍼즐 조각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과학계의 인습이야, 인습. 그런데 이게 왜 틀렸지? 퍼즐판이 혹시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퍼즐판이 노멀 사이언스가 정상과학이 머저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어떤 현상을 발견한 게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확장적 읽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셨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업로드한 영상 보고 이해를 더 깊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 고생했어요.